정우야, 정우야. 건장한 남자들이 다가와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놓으라고. 할머니가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황한 남자들이 비틀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정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굼떠? 빨리 좀 치웁시다. 노인네가 무슨 힘이 이렇게 좋아? 부부의 얼굴에는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들것에 몸을 포박당했습니다.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팔 쪽이 따끔하더니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깜빡이는 형광등이 멀어지는 모습만 반복됩니다. 차가운 건물의 복도를 지나가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나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공포와 두려움.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평생 동안 김밥을 팔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놓은 아들이 엄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가족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수요일 저녁, 부엌 창문으로 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끓여준 보약을 마셨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며느리 지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등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명순이 보약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이 둘로 보이다가 셋으로 보였습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세요. 명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발이 제대로 떼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니 눈꺼풀이 속절없이 내려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뉴스 앵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상을 들고 와서 국을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요새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밤에 자꾸 이상한 게 보여. 까만 그림자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뭐가 보인다고요? 허공을 가리키며 주저하듯 말합니다. 저기, 저 구석에 뭔가 있어.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일주일 후 명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리니 아들이 침대 옆에 서 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가 요새 많이 안 좋으시잖아. 병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병원?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지훈이가 찍은 거 봤어요.
겉겉 보고 횡설수설하고. 한사코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 갈 거니까 고집 부리지 말아요. 괜찮다니까. 그냥 좀 쉬면 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명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합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낯선 남자 둘이 따라왔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팔을 뿌리쳤지만 남자 둘이 다가와 양쪽 팔을 포박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호되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할머니를 침대에서 끌어냅니다. 정우야! 정우야! 있는 힘껏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애타게 아들을 불러보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맙니다. 들것에 실린 명수는 꼼짝도 할 수 없게 포박을 당합니다. 큰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막음까지 해둡니다. 아들 일행은 주차된 흰색 승합차로 서둘러 옮기려 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명순의 얼굴을 세차게 짓밟았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소리쳐도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를 않습니다. 겨우 들릴까 말까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버립니다. 남자들이 들것을 거칠게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차 옆으로 다가옵니다. 창문 속 갇혀있는 어머니를 향해 한마디를 던져놓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입모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김밥 냄새 나는 손이 그렇게 창피하고 싫었다고요?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나요? 분노에 휩싸인 명순이 눈을 부릅뜨고 창밖의 아들을 노려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모습이 흐릿해지고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팔에 따끔한 느낌이 오더니 속절없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거칠게 몸부림치던 들것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듯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차량을 뒤로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비에 젖은 생쥐가 쏜살같이 쥐구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네요. 빗속을 뚫고 어둠을 헤쳐가며 승합차가 달려갑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만이 가라앉은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회색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간판에 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고 남자들이 들것을 옮깁니다. 빗속을 지나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귀를 찢을 듯한 쇳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립니다. 작은 방 안으로 침대가 하나 있고 쇠창살이 달린 창이 작게 나 있습니다. 남자들은 할머니를 들것채로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남자가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동료에게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서둘러 나갑니다.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신이 들었지만 도무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분노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고 결국은 한 가지 결론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작은 혼잣말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거센 빗소리만이
파도처럼 공간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쇠창살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명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철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약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기 싫으면 일단 먹기라도 하세요. 죽어도 그만이라고 들릴 만큼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알약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조그마한 쇠창살 너머로 회색 하늘이 무겁게 눌러 앉았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을씨년스러운 울음을 질러대고는 멀어져 갑니다. 오후 2시 복도에서 누군가의 구두굽 소리가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철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박명순 씨, 남자가 차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이 병원 원장 강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고 차트를 펼쳐봅니다. 대충 들여다보는 신용을 하더니 이마를 찌푸립니다. 이번 사유가 치매, 중증 정신질환, 폭력성 과다라. 명순의 눈을 들여다보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며칠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명순이 대충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또박또박 답변을 합니다.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록된 증상과 눈앞의 환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는 명순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낯선 감정이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흔적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로 깊게 패인 상처가 보였습니다. 강진우는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것도 같고 조금은 익숙한 상처입니다. 고개를 들어 명순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들춰봅니다. 강제 입원 장소가 서울 둔천동입니다. 의료적 질문은 끝났지만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호기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명수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둔천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했어. 그 순간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가 이토록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불현듯 한 사람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분일 리가. 이런 곳에 그분이 오실 리가 없지. 원장은 잊고 있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30년 전 여름입니다. 해가 저물어가지만 여전히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둔천시장 골목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김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 명순이네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 위에 밥을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을 올리고 돌돌 말아 순식간에 칼로 썰었습니다.
가게 앞에 플라스틱 테이블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8회 명순인의 장학금 수여식. 테이블 앞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10여 명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이 앞치마를 벗고 테이블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돈뭉치가 든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여인이 학생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줌마는 김밥이나 열심히 말 테니까.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맨 뒤에 선 한 소년만 웃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복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초췌하고 창백한 얼굴에 눈까지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인이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진우, 맨 뒤에 서 있던 소년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고는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은 소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에 깊게 패인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내, 잘 될 거야. 여인이 소년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흩어졌고 소년 강진우는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증명이라는 종이와 함께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치료 기간 동안 빚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그 고생을 견뎌내시고는 결국 암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학업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능을 포기해야 했고 공사판이라도 나가야 할 참이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포기할 테니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만 하십니다. 평탄했던 한 가정이, 유망했던 우등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습니다. 명순인의 장학금 신청 안내. 담임 선생님의 추천과 도움으로 서둘러 신청서를 냈습니다. 소녀는 봉투를 꼭 쥐고 김밥집 쪽을 봤습니다. 여인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발견했는지 그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합니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되겠어? 든든하게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쌓여있는 김밥 10줄을 모조리 비닐에 담아줍니다. 가족들과 든든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소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고소한 김밥 냄새가 코끝에 어른거릴 때마다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내립니다. 김밥집에서 한참 멀어졌을 즈음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빛이 여인의 뒷모습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소녀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그 손을 잊지 못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세월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는 손, 안쓰러운 마음에 챙겨준 김밥 10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고소한 김밥 냄새를요. 의사가 된 진우가 여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순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습니다. 진우가 3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말하자 그동안 해왔던 선행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명수는 진우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초췌한 몰골에 김밥열주를 쥐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만큼은 기억해냈습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일찍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진우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 평생 갚아도 모자랄 한 여인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반성의 눈물을요. 두 사람의 재회가 30년 만에 이뤄지는 순간입니다. 30년 전 무심코 건넨 김밥 한 줄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할머니를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선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슴 따뜻해지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잠시 후 진정이 된 진우가 차트를 다시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마를 찌푸립니다. 어머님, 여기 기록된 증상들 전부 거짓입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약물 투여 흔적이 보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어머님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명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자신을 이곳에 집어넣은 녀석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진우는 차트를 덮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명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명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흔들리는 어깨 안쪽으로 숨죽인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어머님을 퇴원시켜드리고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원하신다면 자식들에게도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참 뒤 얼굴을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힘겹게 한마디를 뱉어냅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종종 이곳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오신다고요. 그 끝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부모를 이곳에 보낸 자식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눈감아 버렸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라 진우는 가슴 한구석이 바늘에 찔리는 것만 같습니다. 명수는 그래도 아들 며느리의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며 중얼거립니다. 진우는 짧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원장실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서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입원 서류를 살피고는 명순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끊길 때쯤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청명정신병원 원장이라고 밝히자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뒤 무슨 일이냐며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냐며 묻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우는 깊게 호흡은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병세가 악화되고 계십니다. 유언장 같은 거 다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도 되냐는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미리 연락을 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호들갑을 떨며 흥분돼 보이는 반응들이 귓가로 들려옵니다. 통화는 종료되고 괜스레 창밖을 쳐다보게 됩니다. 얕은 한숨을 쉬는 동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변할 리가 없겠지. 서울 둔천동의 한 빌라. 아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짧은 호흡을 연신 내뱉습니다. 눈동자를 부릅뜨고는 결연한 표정까지 지어봅니다. 며느리 지훈이 부엌에서 나와 누구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서 유언장을 다시 써야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며 서둘러야 한다고 남편을 재촉합니다. 이러다 그 노인네 황천길이라도 건너면 어쩔 거야? 허겁지겁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을 태운 차가 고속도로를 나와 시골길에 접어듭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져가는 풍경이 흘러갑니다. 이 쓸쓸하고 고독한 길을 그날 명순도 지나쳤습니다. 들것에 포박된 채로 눈물을 흘리며 달빛을 온전히 받아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두 사람이 쫓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건물부터 팔아야 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사채업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요. 아들은 핸들을 쥔 채 앞만 보고 있습니다. 대충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내의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빚이 더 급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도박장 놈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차 안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로요. 서로의 빚을 비교하며 누가 더 급하냐는 싸움이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명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노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둠 속을 뚫고 갑니다. 조금은 진정이 된 둘은 명순의 재산을 계산해 봅니다. 통장에 현금이랑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래도 수십억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계기판 불빛에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탐욕이 그들의 눈빛을 번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병원 주차장에 들어선 차가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 건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복도는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들려오고 형광등 불빛만 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다다르자 복도 끝에 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실로 둘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철문 앞에서 멈춰 자물쇠를 열자 귀에 거슬리는 쇳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명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미세한 숨소리만이 새어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말을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식이 남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면서요.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변호사가 오고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30분. 어쩌면 정신이 온전한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의사가 서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CCTV 화면에 담깁니다. 병실 안 두 사람은 침대 앞에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봅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께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침대 옆으로 축 늘어져 있는 손이 처량하게 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러보고 어깨를 흔들어 봅니다. 그제서야 눈을 뜨고는 멍하니 빈 천장만을 바라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 거 같은데. 명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며느리가 핸드백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그리고 위임장과 같은 서류가 한 뭉치입니다. 볼펜을 꺼내 명순의 손에 쥐어줍니다. 몇 번을 시도해보지만 그저 힘없이 볼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표정으로 남편을 다그칩니다. 그냥 지문을 찍으라고. 답답해 죽겠네 정말. 서류 위에 명순의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인주를 찾는 신용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정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받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선다며 면박을 줍니다. 통화를 마친 지훈이 한숨을 내쉽니다. 당장 내일까지 이어부터 입금하래.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장기부터 꺼내가겠대. 두 사람이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욕짓거리를 해댑니다. 차라리 엄마가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들을 아들이 쏟아냅니다. 어차피 복잡하게 위임장 받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냐? 게다가 그렇게 해도 겨우 푼돈만 조금씩 빼낼 수 있을 텐데. 잠자코 듣고 있던 명수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보려고 했건만. 며느리가 동조하는 눈빛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현장에서 체포되고 싶냐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매일 여기로 출근해. 그리고 전에 먹였던 거 2배로 해서 날마다 먹이는 거야. 알겠지? 며느리가 황당해하며 대받아칩니다.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귀찮겠으리. 네가 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약 먹이고 이렇게 만드는 동안 넌 뭘 했냐? 전화나 몇 통하고 질질 짜는 연기나 한 주제에. 아들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반말을 짓거린다며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후회된다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이 계획 누가 짠 건데? 내 덕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두 사람은 침대를 사이에 두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명수는 감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변호사님 도착했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다급해진 두 사람이 서둘러서 서류에 명순의 지장을 찍어댑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정우, 최지우 씨 맞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의 등장에 정신이 나가버린 듯합니다. 경찰분들이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애써 별일 아닌 것처럼 며느리가 묻습니다. 당신들을 존속상해 및 감금,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완강히 체포를 거부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맞아요. 우린 어머님 병간호한 죄밖에 없어요. 형사들은 책상 위에 놓인 위조된 문서들과 CCTV 영상이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그간의 범죄 행위를 자백한 녹음 파일을 제시합니다. 말도 안 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거 불법 아니야? 이것들 아주 악질들이네. 강 원장, 네가 감히 이딴 짓을 벌려나? 오히려 당당한 아들의 행동에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명순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제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오는 명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세차게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놀라 당황할 새도 없이 반대쪽 뺨에도 손바닥이 날아듭니다. 이제 다 끝났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꾸역꾸역 눌러가며 명순이 한마디를 뱉어냅니다. 데려가세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의 뒤로 숨어버립니다. 두 사람은 순순히 체포에 응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강 원장이 고개를 꾸벅하고는 자리를 비켜줍니다. 홀로 남게 된 명수는 멍하니 쇠창살 너머 달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까지 환하게 부풀어 있던 보름달이 칼로 도려내진 듯 금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밤 명순의 가슴 속에도 칼로 도려낸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우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상해, 감금,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명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 광경을 바라볼 뿐입니다. 법정을 나온 뒤 강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둘은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순이네 장학금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고요. 얼마 뒤 명순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명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옷가지 몇 벌과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명순이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면회를 신청해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7년 후 출소하게 된다면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명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둔천시장 골목의 끝자리에 자리한 명순이네 김밥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간간히 기자들의 셔터 소리도 들려옵니다. 제1회 명순재단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누군가에게도 그러했듯이 모두에게 김밥이 든 까만 봉지를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멀어져가는 아이들은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머니의 주름지고 깊게 상처가 난 두 손을, 그리고 코끝을 감싸는 고소하고 맛깔나는 김밥 냄새를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건사하기도 힘든데 못하러 다른 사람들까지 돕느냐고요. 명수는 평생을 아낌없이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밥을 한 줄씩 팔아가며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내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김밥 한 줄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손길은 다시 명순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장 오늘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선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끔 지독할 만큼 잔인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명순의 손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야 하는 걸까요? 칼을 겨눈 자식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여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혼의 강물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담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인내하며 기다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작은 기적들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